일본을 대표하는 도요타 자동차가 역대 최고 순이익을 경신하는 등 일본차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엔화 약세가 더해지면 일본 경제에 상당한 순풍이 불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 내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모습입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일본 경기가 좋아진다는 과거의 상식이 통하지 않게 된 것은 일본의 산업 구조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2021년 회계연도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순이익은 전년보다 26.9% 증가한 2조 8,501억엔이었고 매출액은 15.3% 증가한 31조 3,795억엔, 영업이익은 36.3% 늘어난 2조 9,956억엔이었습니다. 도요타의 작년도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823만 대로 전년보다 7.6% 증가했습니다. 최근 엔화 약세가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요타의 실적은 엔화 약세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엔화 가치가 급락한 시기는 3월 이후였기 때문에 2021년 회계는 환율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닛산 자동차도 전분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지만 일본 자동차 산업의 실적이 호조를 보였던 것은 C19 상황에서 경기 회복 기대를 배경으로 세계 각국의 자동차 판매가 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요타의 일본 내 판매량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이것이 실적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도요타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은 일본을 제외한 해외에서 판매가 호조를 보였던 것이 주 요인이었고 환율 영향은 이제부터 본격화될 것입니다. 엔화 약세가 진행됨에 따라 도요타의 2분기 실적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일 간의 금리 차의 영향으로 엔화 약세가 진행되면서 일본 자동차 산업의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일본 내 분위기는 더욱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의 산업 구조가 크게 변화하면서 예전처럼 엔화 약세가 일본 내 경제에 이점을 가져다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물건을 파는 제조업은 환율이 약세로 돌아서면 수익이 증가하는 이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엔화 약세의 이점을 받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해외 현지 생산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요타의 경우 일본 내 생산 비중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연간 생산량 816만 대 중 일본 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395만 대로 절반 이하입니다. 닛산 자동차의 경우는 일본 내 생산 비율이 13%에 불과합니다. 일본 기업들의 실적은 현지 법인을 모두 포괄한 것이어서 엔화 약세가 진행되면 엔화 기준 매출액과 이익은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기업 결산 이야기이며 거시 경제에는 다른 메커니즘이 작용합니다. 해외 현지 법인에서 생산해 해외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판매로 얻은 수익의 대부분은 현지 직원의 급여와 각종 경비 지급 등으로 해외에서 소비됩니다. 이익에 대해서도 현지 공장에 재투자되면서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거시경제적으로 해외 현지 법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본사에 지급되는 이자나 배당, 라이센스료 등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금액으로도 그리 큰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 일본 내 수요나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일본 내에 공장이 있던 시기에는 제조업 실적이 좋아지면 임금이 상승하고 이것이 소비를 유발해 경제 전체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해외 생산의 경우 임금 인상을 하더라도 그 임금을 받는 것은 현지 직원이기 때문에 일본 내 경제에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내각부의 조사에 따르면 해외에서 현지 생산을 진행하는 일본 기업의 비율은 2020년도 기준 67.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1990년도 40.3%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공장이 해외로 이전됨에 따라 현지 생산 비율도 1990년 4.6%에서 2020년도에는 22.4%까지 상승했습니다. 해외 생산 비율이 상승하면 아무리 기업이 이익을 내더라도 거시 경제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도요타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엔화 약세 흐름은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 영향은 지극히 커지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말할 것도 없이 일본의 수입품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은 소비자나 기업 활동에 영향을 끼치는데 같은 수입이라고 해도 그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수출품을 제조하기 위한 수입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 내에서 소비되는 물품의 수입입니다. 일본의 제조업은 원자재나 부품 등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이들을 통해 제품을 제조한 후 해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제조한 제품의 일정 비율은 일본 내에서도 판매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수출을 위한 수입입니다.
엔화 약세가 진행되면 수입 가격도 상승하지만 수출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수입과 수출의 차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이 소비하기 위해 수입한 것은 순전히 소비로 사라지기 때문에 일본 내 고용에는 기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일본은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나 원자재, 식량 등을 수입하고 공산품은 대부분 일본 내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일본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이 추락하면서 스마트폰이나 PC, 가전 등 많은 공산품을 수입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스마트폰 시장만 보더라도 일본 기업 중 샤프가 9.2%로 3위를 기록하고 있을 뿐 1위는 56.8%인 애플이 2위는 13.5%의 점유율을 기록한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경제 전체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상승하면 부의 해외 유출이 확대되는 것과 더불어 어떤 부문에 대한 수요 증가 효과를 얻기 어려워집니다. 즉,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일본 정부가 아무리 경기 부양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이를 실감하는 곳은 줄어들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품이라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품목과 PC, 가전 등 비교적 단가가 높은 품목도 엔화 약세에 따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본인들의 임금은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은 더 크게 다가갈 것입니다. 만약 일본이 한국처럼 반도체나 배터리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에 투자를 집중했다면 일본도 제조 거점을 해외로 옮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 등 신흥국과 가격 경쟁을 해야 했고 그 결과 해외 이전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산품을 구입하는 고객은 일반적으로 가격보다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소한 가격 차이 때문에 품질을 포기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중국 등 신흥국이라면 몰라도 한국 같은 선진공화국에서 수출이 늘고 있는 것은 품질과 기술이 높다는 점을 반영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경쟁력만 있다면 환율 수준은 실적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 거점을 해외로 이전한 일본 기업들은 엔화 약세가 더 진행되지 않는 한 생산 거점을 일본으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과거 엔화는 안전자산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위상은 저물고 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잘 나가는 나라였고 전 세계 경제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지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일본 경제는 한없이 추락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고부가가치 산업은 가능한 한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하고 기술력이 높은 해외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